요즘 나라 밖의 비즈니스 세상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로 또 주목받고 있을까요?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동향들 살펴보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또 참고할 거리도 챙겨보는 시간,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형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얘기 하나 갖고 오셨네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네. 최초로 공개되는 차종들이 꽤 있었는데 비틀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딱정벌레 차라고 불리는.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떤 차구나 머리에 그려지실 텐데. 네, 동그랗게 생긴 차요. 예, 이게 또 국민차라고도 한동안 독일 국민차로 불렸던. 네. 이게 전기차로도 나온다는 소식이에요. 사실은 이름은 ID3라고 해서 전기차의 이름은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차가 비틀의 여러 가지 전통을 계승한 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 부스 한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딱정벌레의 그 형상을 그대로 한 이 전기차, 약간 일부를 개조해서 전기차가 또 전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네. 바로 그 모델이 익숙한 있고, 디자인도 전기차로 나오고. 네. 그거는 그냥 한번 맛보세요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예. 그리고 폭스바겐이 테슬라와 제대로 한번 견줘보겠습니다라고 해서 ID3라는 이름이 조금 색다르네요 하는 반응도 있는데 네. ID3라는 차를 출시했는데 이 차의 디자인 구석구석에는 예. 비틀의 그런 그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흔적들이 들어가 남아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을 계승하고 있네요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비틀이라고 하는 그 차가 네. 단종되는 거예요? 그 휘발유나 경유로 달리던 모델은?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3분기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 멕시코 뿌에블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이 차가 거의 그 80년이 넘게 생산이 됐습니다. 1938년에 생산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그 우리들이 좋은 차로 알고 있는 포르쉐가 이 차를 디자인했는데요. 예. 영국에는 미니라는 조그만 차가 있었고 미국에는 포드에서 만든 T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있었으니까 국민차였죠, 그것도. 네. 우리도 비싸지 않은 돈으로 좀 견고한 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독일에서 만든 거죠. 예. 이게 그 80년 전에 나온 차인데도 네. 디자인을 보면 네. 요즘 만들었어도 파격적이라는 얘기 들었겠다. 네. 는 참 독특한 디자인인데. 독특하고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이게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향수 때문에 예. 한때 단종이 되고 83년인가 80년대 중반에 뉴 비틀이라고 다시 나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비슷한데도 예쁘네 하면서 또 샀었거든요. 네. 이게 한때는 히피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가 독일에서 이제 싸지만 견고하고 아주 그냥 솔직한 정직한 차라는 평가를 받다가 예. 1950년대 지나면서 미국에 출시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 차를 보면은 굉장히 크고 덜덜덜덜 굉장히 크고요. 엔진도 막 8기통 이런 차인데 네. 여기에 조그만 차가 아주 그냥 엔진도 뒤에 달려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실용적이다. 그리고 앞에는 엔진에 그 구멍도 없고 하니까 네. 굉장히 디자인도 산뜻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또 히피들의 문화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차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런 차를 왜 굳이 단종시켜요? 지금도 꽤 인기이고 또 옛날 세대들도 향수를 느끼면서 사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판매가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동차 시장 자체가 2015년 지나가면서 SUV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으로 크게 트렌드가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SUV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판매가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5년에 미국에서도 그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생기면서 이 차도 디젤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되는 이슈가 있었고 예. 2018년에 그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약 33조 원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벌금을 내려면 또 생산하는 차종도 좀 단순화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 대표적인 기종이었던 이 비틀에 대한 판매도 생산도 단종을 한 거죠. 그럼 폭스바겐은 앞으로 ID3라고 하는 전기차를 앞으로 차세대 주력 전기차로 밀겠다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 한 5년 사이에 전기차를 약 30여 종 출시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예. 폭스바겐의 고위 임원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차를 여러 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다시 뽑아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라고 하면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왜 전기차에 이렇게 몰두를 하기 시작하죠? 일단 중국만 해도 뭐 북경도 그렇고 여러 도시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전기차가 아닌 것들은 등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점점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 법규나 그 규칙으로 이러한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많이 이동해 나가는 것들을 유럽, 중국 중심으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그러면 일단은 전기차 만들어서 네. 어느 시장을 먼저 유럽에서 많이 팔려고 하겠네요. 유럽이 규제가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먼저 유럽일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상당 부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지에서 전기차 만드는 것은 합작을 안 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중국에서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하는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전기차가 제일 많이 다니고 팔리기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그 유럽의 그 전기차 판매되는 비율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요. 예. 작년 기준으로 해도 약 55%가 판매되는 차 중에 승용차 중에 55%가 전기차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2대 팔리면 한 대는 전기차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50%를 제외하고 나면 20% 정도가 그 휘발유차. 그다음에 디젤 차는 판매량이 뭐 거의 90% 이상 감소해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노르웨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기차를 찾게 됐어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우리도 이 정부의 정책을 한번 더 꼼꼼히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그 후원 정책, 지원 정책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세금 안 내고요. 그다음에 네. 주차료 안 내고요. 통해료 안 내고요. 아, 그러다 전기차에 보니까 대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에 살던 사람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는데 네. 나도 여기 살아보니까 왜 전기차를 안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다. 휘발유 차면 세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을 줄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기는 이거 탈만하다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합니다. 주는 혜택이 좋아서. 네. 우리나라도 요즘 본격적으로 혜택을 이제 줄여가고 있죠. 오히려 보조금들을. 네. 그럴 만큼 전기차 선택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각종 충전 인프라 이런 게 좀 확보가 좀 되면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도 전기차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들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여튼 뭐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빨리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겠죠. 네. 예. 네. 다른 이야기 하나 좀 보죠. 코스트코라고 하는 할인점 브랜드가 네. 그동안 중국에는 진출을 하지 않다가 얼마 네. 전에 중국에 그 상해에서 새로운 매장을 하나 냈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게 네.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기 전부터 이게 그 사람들 관심이 많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예. 막상 문을 열고 나니까 매장 안에 들어갈 때 나 3시간 기다렸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네. 저희도 처음에 할인 매장 많이 생기고 그런 초기에는 네. 다들 구경 가느라고 네. 꽤 많이 가기도 했는데 사실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가게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죠. 창고를 내가 들어왔나. 네. 어떻게 사야 되지? 뭐 이런 그리고 또 뭐 그냥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멤버십을 또 돈 내고 사야 된다니까 예. 그 돈까지 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엔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네. 한참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 안 좋은 때였는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브랜드를 단 미국 브랜드의 대형마트가 문 열었는데도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소식에 네. 야 이게 무역 전쟁은 무역 전쟁이고 네. 또 다른 건 다른 거구나. 그 미국 타임즈 등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정책이고 개인의 실익은 실익이다. 역시 네. 실익이 우선하는구나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저 대형마트 얘가 다른 마트에서는 안 파는 물건들, 특히 수입되는 물건들 많이 판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주 찾기도 하고,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회원제로 유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이제 싸질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 사실 그 중국이라는 시장이 그 리테일 소매상들 우리의 그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또는 유럽의 까르푸 등도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고전했던 시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코스코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자들은 이 코스트코의 어떤 점이 그렇게 끌렸던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비싼 제품 또는 럭셔리한 제품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라는 것들이 잘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유럽에서 랍스타를 중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데 랍스타를 많이 갖다가 싸게 팔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그 현지에서 슈퍼에서 파는 돼지고기보다 질은 좋으면서 약간 가격은 20% 정도 싸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밑에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마케팅 전략이 깔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리테일 샵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또는 많이 좋아하지 않았지만 샘스클럽, 월마트에서 운영하는 회원제에 대해서는 좋은 제품을 그래도 싸게 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이미 진출을 했던 브랜드고. 네. 예. 그래서 현재 20개 정도가 있는데 수년 내에 한 40개 정도로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코스코사가 샘스를 보고 나서 우리는 회원제인데 프리미엄 회원제 클럽입니다라고 홍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료도 30% 할인을 해줬어요. 코스트코가. 네. 그리고 상하이의 교외에 이 부지를 만들면서 네. 12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넉넉히 와서 이제 차를 세우고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개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 들어가게 하니까 그냥 움직일 틈도 없고 하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에 고급 매장 가면 매장 안에 30명 있으면 나머지는 줄 서서 기다리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2명 나가면 2명 또 들어가세요 하게 하고. 근데 한 두세 달 운영하면서 한꺼번에 들어가게 하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예를 들면 1000명 들어가고 한 100명 빠지면은 100명 들어가세요 하게 이제 큰 럭셔리 매장처럼 이런 네. 식으로 최근엔 또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대형마트들도 몇 년 전에 중국 시장 진출한다고 갔다가 네. 우리는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유통업체들이 공략을 하나, 성공하는 브랜드들은 어떤 거를 포인트로 삼나 궁금했었는데. 또 하나 그 성공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예. PB 브랜드가 있는데 K로 시작되는 예. 그것을 중국은 워낙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니까 온라인 매장을 통해서 K 브랜드 제품을 싸고 좋은 것들을 미리 한 5년 동안 판매를 한 겁니다. 아, 코스트코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코스트코 고유의 PB 상품은 미리 팔고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싼 제품을 경쟁력 있는 품질의 제품을 파는 회사구나라는 네. 인식을 미리 심어놓고 오프라인 매장을 들어가게 한 거죠. 그거들 인터넷에서 사던 거 그냥 사러 가야지 하는 손님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어쨌든 이러한 그 반응이 좋아서 미국에서도 코스코의 주가는 약 3% 올라갔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나 보다 싶어서 올라갔을 텐데. 네. 여기는 몇 번 신기해서 가는 거 빼고 나서 이제 네. 그다음부터 좀 김 빠진 후에도 계속 손님이 있는가가 봐야 되죠. 예. 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고 신기해서 가는 손님들이 몇 번은 있으니까. 네. 다른 이야기 하나만 좀 짧게 더 해볼까요? 네.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다양한 기기들이 계속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뭐 손목시계 차고 있으면 맥박도 재줍니다부터 시작해서 옷을 그렇죠. 입고만 있으면 뭐 건강 상태 체크해줍니다 하는 다양한 스마트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은 그동안 들었는데 네. 변기? 네. 거기에서도 그런 스마트한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게
뭔가 마케팅 포인트가 되나 봐요. 네, 지금 그 실제로 시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니콜라스 콘이라는 사람이 그 박사 팀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미국에도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나이가 많이 그 증가하니까 고령대가 되면은 심장 관련되는 질환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심부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건강 상태를. 특히 그 질병은. 네. 예. 그래서 환자들한테 집에 가면은 항상 정기적으로 뭐 그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주십시오. 몸무게라든지 얘기를 하는데 잘 안 한대요. 귀찮잖아요. 하기야 약 먹는 것도 잊어버려서 네. 그거 챙겨주는 기계도 나온다 하니. 네. 뭐.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의 핸들에다 무슨 센서를 달아볼까? 운전은 계속 하니까. 아니면 마우스에다가 센서를 붙여놓으면은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까? 규칙적으로 사람이 접하는 어떤 물건에다가 네. 심혈관 질환을 모니터링하는 뭔가 센서를 붙이고 싶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우에는 연간 이런 질환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한 35조 원 되는데 예. 그중에 한 80%는 입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원을 안 하게 하면은 그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네.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확실한 수단이 몸에다가 약 1,300만 원을 들여서 조그만 칩을 넣어놓으면은 모니터링이 된대요. 네. 근데 그럼 돈도 많이 들고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변기에다가 센서를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러면 그 뭐 혈압이라든가 몇 가지 상황들을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 번은 가잖아요. 앉아 있을 때 그것들을 측정하고 네. 그것을 보내면 되니까 데이터를. 아하. 그래서 이것을 지금 FDA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고민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환자 한 400명 정도를 실험했는데 이 몸 안에 넣는 1,300만 원짜리는 약 49% 효과가 있는데 예. 이거는 한 37% 정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기에다가 하면 네, 네. 측정도 잘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험을 해보면은 그 상용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잘 들었습니다.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